결국 문재인의 문파 정치가 소변의 진보 세력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런 얘기 지금도 안 해요, 지금. 얘기를 안 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씹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최고의 책임자는 누구냐? 그건 문재인이란 말이야. 문재인! 내가 이런 말 하면 아무도 다시는 문재인과 같은 대통령이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빌어야 돼요. 문재인 전 대통령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최대한 자제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본인이 땔감을 마구 뿌려대네요. 13일 이낙연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설마 이낙연이 패북질 안 할 거라 생각하고 사진 찍은 건 아니시겠죠? 이낙연은 지난 대선에서 내란 세력인 김문수를 지지하고 마지막까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이전 선거에서는 이낙연 주요 참모들과 문파를 흡수한 이낙연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며 대한민국을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악마와의 핵심인 대장동을 최초 폭로한 것 역시 이낙연 최측근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낙연 동생이 삼부토건 대표였습니다. 삼부토건과 김건희와의 관계만 놓고 보더라도 이낙연은 더 이상 민주진영 인사가 아닙니다. 특히 내란 특검과 사법개혁 그리고 미국의 폐악질로 전국이 혼란한 시기에 당신까지 나서서 왜 이 혼란을 부추기냔 말입니다. 김병기처럼 민주당 지지자들 속 뒤집어 놓으려고 일부러 이러시는 건가요? 당신이 진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응원한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문포럼에서조차 파문당한 이낙연을 만났습니다. 이 정도면 눈치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당원을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요. 사실 문 대통령의 정무감각은 훈군 박근혜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특히 지난번 총선 당시 뜬금없는 시기 등장해 부울경 몇몇 후보를 콕 집어 지원 유세한 것만 보더라도 그의 정치적 감각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 유세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부울경 전체 의원이 아닌 11명을 골라 지원했다는 것이 첫 번째요. 상대 진영의 역결집에 대한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최악의 외통수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아를 지원하려 했지만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포기했다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정치적 감각조차 없다는 것이 지난 총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유세의 힘인지 당초 7석이던 부울경 의석이 5석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현실 정치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심판받았고 당신으로 인해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탄생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이전에 공지했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관상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두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이를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하나는 인간 문재인에 대한 관상과 다른 하나는 국가 최고 통치자이자 국민의 대변인인 대통령의 그 자질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관상은 이미 대선 전에의 영상을 보내드린다라고 저희가 미리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하였기에 어찌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 방송을 보내드리는 것이 오히려 잘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문재인 박근혜 대선 때와 문재인 홍준표 대선 때에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문재인 씨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선한 사람은 맞지만은 대통령직과는 어울리지 않는 뭔가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는 그 많은 영상에서 종종 그 문재인 대통령과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꾸준히 비판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돌 김용옥 씨도 저와 같이 절대로 앞으로 제2의 문재인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더군요. 왜 문재인 정부는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5년의 임기 기간 동안 뭐 이런저런 성과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일까요? 이른 것이라고는 그 초반에 코로나 방역 정책과 한미 외교 문제, 그 트럼프 대통령 때의 그 외교 문제요. 그리고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에 오르게 한 것. 그리고 일본의 그 아베 정권의 그 경제적인 그 우리나라 그 침탈에 대해서 그 위협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방어 대치한 것. 그거 외에는 뭔가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이 네 가지 부분은 잘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5년의 임기 기간 동안 뭔가 뚜렷한 우리의 삶 속에서 피부치러 다가오는 그러한 뭔가의 성과가 없어 보이는 것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 때에 이런 말을 했었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이에 대해서 국민들은 냉소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기회는 결코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지 않았고 과정은 오합지졸이었으며 결과는 매우 비참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그야말로 매정합니다. 사자성어로 용두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기획했던 모든 정책들은 이룬 것이다라고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용두삼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신문사에서는 성경의 구절을 패러디하여 말하기를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미약했다라고까지 비판하더군요. 왜 이룬 게 없어 보이느냐?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충실해야 할 국가 경제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뜬구름 잡는 이념주의 정치, 운동권 사상에 입각한 이념주의자의 아니랄까봐 이념 정치를 한답시고서 정치적, 행정적, 실전적인 경험이 전혀 없는 글쟁이들이나 교수들, 운동권 출신들을 등용시켰습니다. 장관으로요. 심지어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사람,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사람을 장관으로 배정을 했었지요. 그러다 보니 무리하게 최저임금제를 올려버려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고용자 또는 사장 모두가 다 비명을 지르면서 소상공인들이 흔들려버려서 문재인 1년차 때부터 상가 건물에 공실이 여기저기 생기게 되었고 시장 경제를 무시한 무조건식 규제 정책만을 일관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와 부동산을 말아먹은 장하성 씨와 김현미 씨의 관상을 한번 보세요. 딱 봐도 이론주의자들의 관상이지 경제적인 안목이 뛰어나거나 재물복이 넘쳐나는 그런 관상이 재물을 잘 다루면서 일을 잘 굴리는 그런 관상이 전혀 아닙니다. 특히 장하성 씨는 오히려 코를 보더라도 재물과 인연이 없는 빈상에 가깝습니다. 김현미 씨는 이력서를 보게 되면은 부동산 실전 정책과 전혀 인연이 없는 이론주의자인데 이 멍청한 문재인이 이런 김현미를 부동산 전문가로 앉혀버린 것입니다. 문재인은 이렇게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그저 이념주의자, 글쟁이들을 이렇게 뽑은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떨어지는 것이죠. 즉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좋은 철학과 이념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밥벌이와 그리고 경제를 절대 만족시키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친일 청산과 검찰개혁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먼저 경제를 안정시키고서야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신뢰와 납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문재인이 원체 국민들을 촛불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상으로 실망과 좌절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노심으로 인해서 문재인을 심판한 것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만 아니면은 그냥 인간으로 보자면은 괜찮은 사람, 선비와 같은 사람, 품격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이마와 눈관상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관상을 보게 되면은 제일 눈에 먼저 들어오는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이마입니다. 일월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것인데 일월각이라 하면 이마 부위 중에서 이 눈썹에서 한 치 정도의 위로 올라가 마치 뿔처럼 양쪽으로 툭 튀어나온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왼쪽 부위는 일각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은 월각, 즉 해와 달 각각 이렇게 부르는데 이 두 부위를 합쳐서 일월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부모와의 인연을 보는 것이다 해서 부모궁이라고 하고 특히 이마가 바로 서면서 이마가 넓고 멋있게 잘생긴 사람이 이 일월각이 발달된 사람들은 부모와의 전생서부터의 복과 덕의 인연이 아주 두둑한 풍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 일각은 아버지를, 오른쪽은 어머니를 상징하고 반대로 여자는 반대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두툼하고 윤택한 일월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모 중에서 두 분 모두 또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께서는 92세까지 장수를 누리면서 사셨죠. 그리고 일월각이 특출나게 솟았으면은 부모복이 상당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칙칙하고 푹 꺼져 있으면서 기세가 약하면은 부모가 병약하거나 복이 없고 또는 부모와의 인연이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일월각이 붉어져서 눈에 띄게 드러나 있는 사람은 집안에서는 만고의 효자 효녀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공명과 명성이 높아서 반드시 입신 출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과 월각이 마치 도깨비 뿔처럼 너무 지나치게 솟은 사람은 흉해서 성인이 되기 전에 이런 사람은 부모를 잃거나 본인의 그런 타고난 천성의 운이 좋지 않으니, 특히 초년의 운이 좋지 않으니 굉장히 초년 시절을 어렵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일각과 월각은 도톰하고서 원만하게 솟아야지 너무 튀어나오면은 이것이 악이고 흉으로서 나에게 해가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마로 봐서는 머리가 매우 좋으면서 그 부모의 복덕을 많이 받은 그 효자이면서 나란 일을 할 수 있는 선천적인 관운이 좋은 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마에 눈 관상까지 잘 참조해서 보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바르고 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청량함이 문재인은 무조건 옳다라고서 그렇게 지지하는 대깨문들의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따가 설명드릴 것인데 착한 것과 현명한 것, 착한 것과 지혜로운 것을 올바르게 잘 분별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은 안정적인 입지에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서 차분하게 이어나가는 사람이지 투쟁적이고 창조적이면서 혁명적이며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기세가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마가 서 있는 사람은 관직군에서 조직에 최선을 다하기에 승진운이 매우 좋고요.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지향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대범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뚜렷한 개성과 추진력이 부족할 수가 있고요. 이런 문재인의 이마와 비슷한 이마를 가진 사람이 바로 전 노태우 대통령과 좀 비슷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혁명가는 이마가 바로 수직으로 서 있기보다는 살짝 뒤로 뉘어진 상태에서 일각과 월각이 두툼하게 발달된 사람이 자신이 직접 투쟁가가 되어서 주인공이 되어서 혁명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마는 살짝 뉘어졌지만 그 일월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5.16 쿠데타를 통해서 그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대통령이 된 것이며 자신의 뚝심과 아랫사람을 잘 등용했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그 국력까지 상승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눈에서 보여지는 기운과도 동일하게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으로서 정책을 일관하려고 하지 창조적이고 적극적이며 혁명적이면서 뚝심 있고 기세등등하며 개혁적인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저번 촛불 시위 때에 제일 먼저 박근혜 탄핵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은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반면에 문재인은 그저 뒷짐지고서 눈치 보면서 관망하다가 전 국민이 너도 나도 박근혜 탄핵을 부르짖을 때에 당대표로서 탄핵에 대해 슬그머니 나중에 가서야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사실 용기와 배짱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목소리는 아랫배에서 나오는 음성처럼 보이지만은 왠지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간 목소리, 목에서 소리가 걸려지고 장애를 받은 듯한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목소리를 쉽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죠. 즉 아주 깊은 아랫배에서 나오는 음성은 아니고 중간 정도의 복부에서 울려 나오는 음성인데 목에서 걸려서 마치 안개나 먼지가 낀 듯한 답답한 목소리입니다. 이를 뭐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진심은 느껴지지만은 사람은 나쁘다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듣기에는 좀 답답한 목소리, 시원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으며 뚜렷하지 않는 음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를 말로써 좀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깊은 아랫배에 가까울수록 진심 어린 사람인 반면에 이 중간에 목에 힘이 들어갔다는 것은
자신의 진심이 드러나는 그 과정과 일처리 면에서 그 결과 면에서 원치 않는 장애가 자신의 뜻이든 자신의 실수이든 아니면은 주변 사람의 실수이든 환경적인 뭐 영향이든 간에 그런 자신의 뜻을 실천하는 데에 장애가 많을 수 있는 그런 운명의 목소리라고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눈 관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눈은 옆으로 가늘고 긴 눈이 아니라 동그랗고 큰 눈입니다. 많은 관상가들은 이런 눈을 소를 닮은 눈이다라고들 말합니다. 이런 눈은 원리 원칙에 충실하면서 그 성품이 소처럼 무직해서 남을 속일 줄 모르는 것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또한 인격적이면서도 공명정대한 편에 속하는 눈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또는 전문가로서 나아간다면은 약자의 편에서 공정한 변호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눈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인 눈이라 볼 수 있고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이면서 실리주의자가 아니라 이념주의와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눈이라고 생각됩니다. 융통성도 부족하고요. 즉 지도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복덕과 지혜가 가득한 눈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도자의 눈은 봉황의 눈이나 용의 눈처럼 양옆으로 길고 가느다라야 합니다. 이는 지혜와 자신만의 소신과 강한 배심과 그 뚝심, 추진력과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지혜가 없고 배짱과 통찰력이 부족한 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같은 리더에 적합하지가 않은 눈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최근에 보여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눈에서는 검은 자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힘이 빠진 갈색의 눈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히 취임 때와는 달리 눈의 안광이 많이 떨어져 보이죠. 이는 그가 이미 정치적인 생명력과 자신의 운기가 다 끝났다 못해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눈, 자신감이 없는 눈, 실없는 사람과도 같다라는 뜻입니다. 저런 눈은 자신의 삶에 대한 정신적인 신념과 철학과 배짱마저도 굉장히 무능해지고 약해 빠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위엄과 능력이 한참 못 미치다 못해 권력의 역풍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을 현재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만약에 정치적인 보복을 하게 된다면은 복덕과 기백과 강단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갈지도 모릅니다. 정치적인 보복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참 이룬 게 없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보복은 해서는 안 되겠죠.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에 맞지 않는 그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통해서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과 분노와 좌절감을 심어주었기에 이런 비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에는 고도리의 광박인 줄 알았더니 뒷끝패가 전혀 따라붙지 않는 데다가 나가리였죠. 대통령직과 여당은 자신들의 운동권 정신에 따른 새로운 유토피아 이념 사상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정책을 실험하는 연구의 장이자 연구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제일 먼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로 잡아야지 그렇게 지혜롭게 신속한 정책을 통해서 먼저 다수의 국민이 먹고 사는데 이익이 가도록 바로바로 실천하고 증명하는 중대한 위치가 바로 대통령직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념주의에 빠져서 경제 문제와 특히 부동산 문제를 완전히 망쳐놔 버렸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이제 10억을 가지고서는 33평 아파트를 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오직 문재인만 바라는 그 대깨문들은 전 세계적으로 집값 상승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은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구동성 말을 하는데요. 참으로 어리석은 핑계입니다. 그럼 전 세계가 죽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도 같이 따라서 죽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국가라는 존재가 왜 필요합니까? 사람은 각자 자기에게 잘 맞는 그릇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이나 또는 2인자의 비서 역할을 하면은 굉장히 잘할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국가를 책임지는 리더로서는 덕과 지혜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대단한 중요한 평을 말씀드리자면요.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이마와 눈을 봤을 적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착해 보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잘 들으세요. 착한 것과 우매한 것,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 몽상가적인 이념주의 사상과 현실적인 실용주의 사상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에 이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블레즈 파스칼의 팡세에서는 다음과 같은 명언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라고요. 문재인 정부는 마치 힘과 그 지혜가 없는 정의와도 같다고 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오직 이익에 의해서 그 움직이는 집단으로 정의 없는 폭력과도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개문들은 하나같이 한결같이 문재인은 착하고 정직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목이 매우 부족한 그 편협적인 사람이라는 것 아시나요? 착한 것과 선한 것, 착한 것과 지혜로운 것, 착한 것과 현명한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문재인과 같은 대통령이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빌어야 돼요. 문재인 전 대통령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 최대한 자제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본인이 땔감을 마구 뿌려대네요. 13일 이낙연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설마 이낙연이 패북질 안 할 거라 생각하고 사진 찍은 건 아니시겠죠? 이낙연은 지난 대선에서 내란 세력인 김문수를 지지하고 마지막까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이전 선거에서는 이낙연 주요 참모들과 문파를 흡수한 이낙연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며 대한민국을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악마와의 핵심인 대장동을 최초 폭로한 것 역시 이낙연 최측근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낙연 동생이 삼부토건 대표였습니다. 삼부토건과 김건희와의 관계만 놓고 보더라도 이낙연은 더 이상 민주진영 인사가 아닙니다. 특히 내란 특검과 사법개혁 그리고 미국의 폐악질로 전국이 혼란한 시기에 당신까지 나서서 왜 이 혼란을 부추기냔 말입니다. 김병기처럼 민주당 지지자들 속 뒤집어 놓으려고 일부러 이러시는 건가요? 당신이 진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응원한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착한 것은 세상 물정 모르고 세상 경험도 부족한 사람, 좋게 말하자면은 때묻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나 사회 물정 경험이 부족할 수 있기에 비사회적이고 비사교적이면서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보다 좀 더 클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선하다라는 것은 나보다는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선을 행하여 남을 이롭게 하고 그 덕을 쌓으면서 복을 쌓으면서 악을 멀리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 또는 복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대한 처신과 안목이 뛰어난 사람, 고통과 괴로움을 나나 내 주변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만들지 않는 사람, 오히려 즐거움과 행복을 더더욱 크게 키우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그저 착한 사람일 뿐이지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혜로운 사람은 더더욱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착할 뿐 지혜롭지 못한 이런 착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 현실적인 문제와 삶의 정책에 대해서 실전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글쟁이들이나 교수 출신들이 그 정권을 행정을 운영하게 되면은 정말로 대형 사고를 치게 된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 그 정부에서 제대로 보여줬죠. 왜냐하면 경험이 없고 모르는 데다가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자아도취식의 편향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똥꼬집만 피우기 때문입니다. 마치 매우 어리석은데 말만 잘하는 그런 맹인이 자신이 길을 안다라고 착각하고서 어리석은 수많은 맹인들을 이끌고서 목적지로 간다는 것이 그만 낭떠러지로 힘차게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죽음뿐이죠. 그래서 그냥 착한 사람들이 더더욱 무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착하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평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착하다라고 듣는 사람들이 더더욱 무서운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같다고 봅니다. 즉 애초부터 정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방송하기 훨씬 이전서부터 주장해왔던 부분으로 저는 오래전부터 정치인 문재인을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 3년 전부터 문재인은 부동산 문제가 뇌관이 되어서 스스로 자폭하게 되고 정권을 야당에게 넘길 것이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지적을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리더의 조건에서 보자면은 그 운동권 출신의 이념주의자였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나 경제와 같은 현실을 전혀 직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오랫동안 친일과 독재를 일삼았지만 그들은 경제 정책에 대한 행정의 그 경험에 대해서 뼈가 굵은 노하우와 그 다양한 처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살았던 곳인 부산 영도구나 서울 구기동 빌라 및 서울 홍은동 빌라를 가보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로 부동산 시세와 부동산 물정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동네에서 살았음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저는 이상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자라오고 성장해온 동네와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경상남도 근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라온 거제도와 부산 영도구 및 부산 서구와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까지 살던 동네는 바로 서대문구 홍은동과 종로구 평창동에 살았기 때문에 잘 문재인 대통령이 살던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 눈 감고서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잘 압니다. 또한 제가 다니는 사찰과 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경남 중고등학교 바로 옆이고요. 그중 문재인 대통령이 살던 구기동과 홍제동 빌라는 말이죠. 서울에서 제일 높은 지역, 산꼭대기 지역, 집값 시세와는 전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빌라, 교통이 제일 안 좋은 그 산꼭대기 지역으로 마을버스를 타고서 높은 경사를 힘겹게 올라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종점과도 같은 가장 나쁜 곳입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서 산꼭대기 지역이에요. 이런 곳에서 사니 부동산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 부동산에 대한 인식, 이 현실적인 인식이 동떨어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주의자, 이념주의자일 뿐이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 현실적이지 못하고 통찰력과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탁상 공론만 할 줄 아는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자신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인사들을 뽑아서 실적에 따라 내치지 않고 끝까지 놔두고서 이들에 의해서 문재인과 여당은 더더욱 국민의 냉정한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되고 자신들이 야당이었을 적에 그렇게 비판하던 그 기득권, 자신들이 그렇게 기득권이 되고서 더더욱 화를 키웠던 것입니다. 또한 무능하고 우매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이 없다 못해 윤석열 당선인과 같은 반골 기질의 인물을 등용했기에 결국 문재인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왜냐? 그의 관골, 그의 광대뼈 관상을 보자면은 이런 문제가 매우 잘 드러나 있습니다. 관골이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죠? 정치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그 부하들이나 자신을 도와주고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그 능력자들을 보유해야 데리고 있어야 하는데 그 인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인맥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저 관골 부위가 푹 꺼져 있거나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광대뼈와 관골 부위는 정치적으로 봤을 적에 그의 이름처럼 문제가 정말로 많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관골을 보게 되면은 노무현 대통령처럼 관골이 두둑하게 발달된 것이 아니라 관골이 많이 부족합니다. 최근 사진인 임기 말년에 이 관상을 보게 되면은 관골이 없다 못해 볼 아래로 그 관골이 흘러내리듯이 보입니다. 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자신의 정치적인 뜻을 도와주는 진짜 실력 좋은 아랫사람과의 인연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인연떡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착한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면은 자아도취적인 이기적인 행보를 보이게 된다는 점.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덕을 크게 쌓지 못합니다. 덕을 크게 쌓지 못하면은 자신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이루기가 어렵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둘씩 떠나가게 됩니다. 또한 관골이 없는 사람은 배짱과 기계와 기세와 그 용기가 떨어집니다. 즉 소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사진에서는 의외로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도 많이 발달되어 있음을 쉽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이 실질적인 면에서 자신의 욕심이 더 많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에게 실질적으로 많이 베풀질 못하고 자신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 인색한 사람, 이런 아랫입술을 가진 사람은 덕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편에 속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게 기존에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종인, 김병준, 안철수, 김한길,
금태섭, 이용호, 박주선, 김동철, 조경태 등등 모두 다 문재인에게 실망해서 등을 돌려 이번 대선에 국민의힘에 합류하게 된 사람들이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핵심적인 인사들이 국민의힘에 합류하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력과 그 덕이 부족한 것이기에 정말로 말 다 한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볼 줄 아는 지혜와 해안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등용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대 진영의 국민의힘 그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 문재인은 굉장히 좌불안석일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또한 말년에 운을 보는 노복궁도 그렇게 좋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저렇게 관골이 약한 사람은 기세가 약하고 뚝심이 부족하고 용기가 떨어집니다.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능력자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지도 줄어들고 또한 싸움에서 강한 강단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의외로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과거 특전사 출신이라고 하지만 특전사 출신이라 해서 다 대범하고 용감무쌍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라고 해놓고서 정작 자신이 불리할 때에 자신들 참 무능한 참모 뒤에 숨어서 입만 꽉 다물고 확실한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현재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운동권 사상에 젖어서 투쟁만 일삼았지 정작 민주주의가 뭔지를 올바르게 제대로 배우거나 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동권 사상과 이념주의에 집착했던 그들이 탁상공론 이론밖에 몰랐지 각 행정과 부처에서 그 실전적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가 잘 안다라고 착각하고서 경제를 망치고 시장 경제를 무리하게 흔들며 부동산을 단군 이래로 최악으로 말아먹는 등으로 해서 국민들을 실험실에 사용되는 그 동물처럼 그 자신들의 정책을 실험하는데 이에 따른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신뢰를 잃게 되어 스스로가 자멸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정치적인 신인이 국가 정책에 대해서 뭘 알겠냐라며 대통령 자질을 심각하게 의심하고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자세히 되돌아보면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인사들도 경험이 없는 윤석열 후보처럼 이들 또한 경험과 그 실전 경험이 그 실전 능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과 운동권 출신 여당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스스로가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문재인이 계속해서 김현미나 홍남기와 같은 사람을 오래오래 옆에 끼고 노는 것이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못한 것입니다. 썩은 뿌리와 썩은 조직은 다른 조직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바로 잘라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문재인은 오히려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인사들을 오랫동안 그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이 두둔하다가 결국 정권교체라는 자기 무덤을 스스로가 파버리고 자기가 직접 그 무덤 안에 직접 들어가게 된 것이죠. 몸이 썩고 고름이 차오르고 있는데 멍청하게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 자기 생명마저 죽는다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미련한 것입니다. 문재인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 또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계속해서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이라고 2, 3년 연속 계속 비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진 것은 이재명 후보가 능력이 나빠서가 절대 아니라 무능한 문재양의 그 자기 사람 봐주기식과 더불어민주당의 이념주의와 자화자찬에 빠져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재앙급의 무능함에 의해서 그 초래한 자업자득입니다. 즉 문재인에게 그 잘못이 저는 거의 80, 90% 있다고 봅니다. 진보는 완전히 몰락했음을 여러분들은 문재인을 통해서 제대로 보셨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우매하며 고집불통에 미련한 제2의 문재양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 국민의힘도 나쁜 사람들이 많지만은 이보다도 문재인의 그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보고서 미래의 제2의 문재양, 제3의 문재양이 절대로 탄생돼서는 안 됩니다. 2년 전 저는 문재인 정부가 최소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진보 정권은 명분을 상실하고서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가장 무능한 실패한 대통령으로 길이길이 남을 것이고요. 이번에는 그의 입관상과 치아관상 및 귀관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의외로 사람이 차갑고 냉정하며 고집불통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의 치아와 귀와 입술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할 때 보면은 아래 치아가 보일 때가 좀 많은 편으로 보여지는데, 말할 때 아래 치아와 아래 잇몸이 많이 보이는 사람, 자주 보이는 사람은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 마음이 음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 관상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차갑다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칼귀에 가까운 저 귀관상을 보더라도 좀 냉정하고 차갑다라는 생각이 자꾸 지워지지 않습니다. 입을 지나치게 꽉 다물었을 적에 보여지는 저 매우 얇은 입술은 그가 본래 냉정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융통성이 부족하고 똥꼬집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똥꼬집이 강하다는 것은 그의 귀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데, 귓볼이 아주 살짝 맺혀진 칼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칼귀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정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착하고 정이 많을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정이 아주 없다라고 볼 수 없지만은 귀와 관고를 봤을 적에 사람 관리, 인맥 관리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적에 귀가 뒤로 많이 젖혀진 편인데다가 살짝 뒤집혀져 보이는 저 귀, 안쪽 바퀴가 바깥쪽으로 아주 살짝 발달된 귀인데, 이런 귀는 자기 주관이 뚜렷한데 그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의 귀관상입니다. 또한 입 옆으로 그 욕심과 고집불통을 상징하는 이 볼살과 그리고 시골 부위가 두툼하게 발달되어 있죠. 이런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서 더더욱 자기 생각만을 고집스럽게 일관하기에 더더욱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에 속합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바른 철학과 이치를 통찰하고서 많은 사회적인 그 산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처신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움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걸림없이 자유롭고 부드러운 처신과, 자비로움이 그 선한 마음에서 남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 자비로움이 바로 지혜로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은 착하기만 했지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현실적이지 못한 데다가 삶에 대한 다양한 지혜가 나오질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고집스럽게 똥꼬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축구로 비유하자면은 강팀과 A매치를 해본 경험이 없는 축구 감독과 축구 선수들이 전술 전략이라는 것은 없고 오직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똥패스, 롱패스에 뻥축구만 할 줄 모른 데다가 쓸데없는 체력만 낭비하고서 고생만 딛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표정,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신만의 자아도취에 빠져서 어리석음과 고집을 구분하지 못하고서 실패한 정책들이나 인사들을 저렇게 고집 부리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명확한 해안이 나오지 않는데 자존심은 지키고 싶기 때문에 저렇게 입술이 없다시피 한 저런 표정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관상의 결론은 인간 문재인은 나쁜 사람은 아니다. 괜찮은 편에 속할 수 있다. 선비와 같은 사람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말대로 정치에 입문하지 않고 변호사나 기타 전문직에서 한 우물을 팠다면 좋을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문재인은 애초부터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했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문재인은 선천적인 복과 학습 공부에 대한 그 운은 좋지만은 덕이 부족한 사람, 지혜가 부족한 사람, 좀 미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과의 인연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국 사태에서부터 김현미와 홍남기의 그 부동산 폭망 등 그가 장관으로 앉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현실적인 그 경제정책을 다 말아먹었던 것이죠. 단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 중에서 좀 이상주의나 이념주의와 좀 비슷한 그런 성향에 가까운 그런 이낙연 국무총리나 또는 그 외교적인 면에서 강경화 전 외교장관 그리고 정은경 장관은 잘 쓴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외라고 보여지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도자로서는 원체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
또한 고집불통에 어리석고 이기적이면서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오직 자기 편 사람만의 목소리만을 들었던 것입니다. 즉 미련하고 무능했기 때문이죠. 문재인의 무능함 때문에 5년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탄핵 촛불 시위가 언제 있었냐는 등 이를 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을 좋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즉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자각할 줄 알아야지 빨리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는데 이 대깨문들은 문재인에 대한 집착과 환상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반드시 이런 환상을 깨야 합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박홍근 씨가 선출되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참 지혜롭지 못하다고 보여지는 게 이재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건 없는데 문재인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니 문제가 된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반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썩은 가지는 바로 잘라내야지 다른 줄기와 가지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데 뿌리채 무능하고 쓸모없는 그런 문재인을 끌어안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이 새로운 박홍근 원내대표 절대로 공감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대깨문들은 좋아하겠지만요. 즉 문재인을 버려야지 어설픈 운동권 출신의 사상을 버려야지 이재명처럼 행정과 각 부처에서 뼈가 굵은 사람 증명하는 사람만이 진짜 진보를 살릴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되었건 정의당이 되었건 국민의힘이 되었건 간에 그들은 각자 자기만의 정의만을 부르짖으면서 국민하면서 그렇게 호소를 하고 정당화시키는 것처럼 노력하지만은 권력이라고 하는 욕망과 집착에서 서로의 이익에 의한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면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 그 더러운 욕망의 늪지대가 바로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부정과 타락과 돈과 정관예우와 섹스와 이간질과 구설수가 늘 따라다니는 것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친문포럼에서조차 파문당한 이낙연을 만났습니다. 이 정도면 눈치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당원을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요. 사실 문 대통령의 정무감각은 훈군 박근혜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특히 지난번 총선 당시 뜬금없는 시기 등장해 부울경 몇몇 후보를 콕 집어 지원 유세한 것만 보더라도 그의 정치적 감각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 유세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부울경 전체 의원이 아닌 11명을 골라 지원했다는 것이 첫 번째요. 상대 진영의 역결집에 대한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최악의 외통수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아를 지원하려 했지만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포기했다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정치적 감각조차 없다는 것이 지난 총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유세의 힘인지 당초 7석이던 부울경 의석이 5석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현실 정치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심판받았고 당신으로 인해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탄생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 보는 대통령, 역대 대통령과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투른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과 경제에 실망과 분노를 느꼈던 그 많은 국민들에 의해서 특히 중도층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60대에 좀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런 분들도 굉장히 원인이 크고요. 그런데 어쩌죠? 벌써부터 2번 찍은 손가락을 후회하면서 자르고 싶다라는 분이 여기저기서 곡소리를 내고 있고 후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대선 전부터 윤석열 후보만큼은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되는 최악의 인물이라고 거듭거듭 뜯어 말리듯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이를 보고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싼 오줌을 피하려다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커다란 똥통에 빠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관상을 통해서 그 나라의 향후 경제력과 경제 사정 및 그 발전을 알 수 있는 부위가 바로 이 코라는 것이죠.
관상학에서 코란 재백궁이다 해서 대통령의 코를 통해서 이 재물의 운용 능력과 스케일, 그리고 추진력과 재물을 벌 수 있는 추진력과 그 힘, 또한 재물을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재물의 양과 그 재물을 온전하게 잘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그 크기와 양, 넓이, 힘 여러 가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 나라의 경제적인 발전에 그 유무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대통령에게 갖추어야 할 코의 모양.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코입니다. 코의 생김새는 준수합니다. 그런데 산근이 높지 않기 때문에 카리스마 있는 자기만의 뚜렷한 파워나 자신감, 그리고 뚝심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강한 뚝심과 자존심에서 정면 돌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유순하게 처신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죠. 즉 리더로서는 자신감이 부족한 스타일. 제가 문재인 관상편에서 이분은 대통령 그릇이 절대 아니라 2인자의 그릇의 관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콧구멍은 안 보이는데 그 각도가 완전히 가려지는 각도 또한 아닙니다. 정면에서 봤을 적에 말이죠. 콧망울이 얼굴과 코에 비해서 그 평범한 편이기도 하고요. 코만으로 보자면은 대통령직위에는 다소 살짝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콧대의 굵기는 좀 무난한데 이 콧대가 긴 편이 위아래로 수직으로 긴 편이 아닙니다. 조금은 짧은 편에 속하다고 할 수 있죠. 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는 경제적인 면에서 다소 성급했거나 신중하지 못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자신만의 착각이나 독단에 빠질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혜로움이 묻어나 있지 않는 저 문재인 대통령의 눈에서 지혜가 부족해서 그 코와의 그 연결성을 봤을 적에 경제적인 정책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으로서 섣부른 판단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상적이고 이념주의적인 정치를 문재인 대통령은 시종일관 고집부렸죠. 그래서 현실적인 정치를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정치, 부동산적인 정치는 더더욱 심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가 답답한 음성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였는지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성이 결여된 답답하고 서투른 규제 정책만 틀어막는 정책만 임기 말까지 끝까지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연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그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할 이 경제 정책, 자연이 알아서 흘러가고 돌아가는 이 시장 경제라는 그 흐르는 물을 억지로 틀어막은 것처럼 심한 규제로 인해서 다수와 소수, 대기업과 동네 소상공인까지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힘든 5년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주와 부를 거꾸로 설정하고 거꾸로 보아서 소수를 위한 정책을 하다가 대기업과 국민 다수 모두 전부 다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려버려서 많은 소상공인 사장들이 힘들었었고요. 그러니 물가가 자연스럽게 급등하게 되었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있어도 오히려 시급을 많이 주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데를 찾지 않고 그런 데서 일하지 않는 거꾸로의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 문제가 더욱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서울의 중심 상권서부터 지방의 구멍가게에 이르기까지 폐업과 상가 공실이 여기저기서 생기기 시작했고 청년 실업률이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됩니다. 문재인의 그 부동산과 경제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했죠. 저희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 부동산 정책 제대로 안 하면은 반드시 정권 망한다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망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거 아닙니까? 특히 부동산이요.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 김현미 장관은요, 부동산의 붓자도 모르는 전혀 다른 전공을 했던 사람이었고, 장하성 장관은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그저 책만 보고 책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꿈과 이상이 가득했던 이론주의자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문재인보다도 더더욱 코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전혀 재물과는 인연이 없는 코입니다. 게다가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심각성을 오히려 훨씬 더 키워버린 게 바로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2배 이상, 최소 2배 이상이 훌쩍 올라가 버렸고요. 그리고 20, 30대 분들은 서둘러서 이 분위기에 연끌을 하다가 금리 폭탄을 현재 맞아버리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수치이자 최악의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실패도 대실패였기 때문에 국민들은 답답함과 분노에 의해서 결국 윤석열로 돌아섰던 것이었습니다. 즉 윤석열의 탄생의 원인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국가 부채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무려 3배나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부동산 세수를 엄청나게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국가 부채가 굉장히 늘어난 것을 보면은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와 부동산 정책에서 그 많은 세수를 어디다 썼는지 참 의문이 될 정도로 무능함 그 자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거두었던 세금 전부 다 어디에 썼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게 되게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저 얼굴에 코가 좀 더 풍요하고 길었다면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훨씬 더 좋아졌을 것이고 눈 또한 좋았다면은 훨씬 더 현실적으로 지혜롭게 전국을 이어갔을 텐데 심지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탄생시키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운 생각까지도 듭니다. 국민이 모두 부유하고 풍요로우며 돈 걱정과 경제 걱정을 덜할 수 있는 코의 모양은 일단은 콧불이라고 하는 이 눈과 눈 사이의 부위인 산근, 이 산근 부위가 적절히 높고 두터우며 튼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상 전문 용어로 연상과 수상이라고 해서 콧대가 양옆으로 굵기가 굵고 두툼한 데다가 또 적절히 위아래로 곧게 휘어짐이 없이 쭉 내려와서 길면서 마치 반듯하게 수직으로서 곧아야 하고 그 높이도 적절히 높아야 합니다. 또한 준두라고 불리는 코끝은 마늘을 마치 매달아 놓은 것처럼 또는 쓸개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처럼 크고 둥글면서 아주 두툼한 데다가 난대정이라고 불리는 콧볼, 콧망울은 두둑히 크고 둥글면서 튼실해야 합니다. 또한 둥글게 살집이 또 이렇게 꽉 알차야 되겠고요. 특히 콧구멍이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상근이 적절히 높아야지 이런 대통령은 역경에 굴하지 않고서 강대국들에게 절대로 기죽지 않고 비굴하지도 꿀리지도 않으며 오히려 당당함으로써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재감을 뽐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 쉽게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두툼하게 적절히 두껍게 올라온 상근이고요. 그리고 콧대는 이 대통령을 통해서 임기 기간에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힘과 능력, 추진력, 뚝심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콧대의 옆 넓이, 이 두께가 넓고 굵을수록 뚝심 있고 힘 있게 경제 정책을 실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곧고 적절히 반듯하게 수직으로 곧게 길어야지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서투르지 않고서 신중하며 바르고 올곧고 철두철미하게 강한 인내심으로서 재정을 좋게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코끝이 두툼할수록 그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에 얼마나 돈이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돈이 많이 우리나라에 벌어들일 수 있는지 이 돈 버는 능력 그 양을 측정할 수 있으며 또한 콧망울이 바르고 크고 두툼하면서 알이 꽉 찰수록 국가의 재물 창고에 얼마나 국고가 많이 달러가 많이 모일 수 있게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콧구멍이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대통령의 코가 부실하면은 그 나라의 경제력은 집권 기간 동안 엄청나게 나빠지게 되는 상관관계와 비례관계를 보이게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특히 대통령의 콧구멍은 절대로 많이 보여서는 안 되는데 대통령의 콧불인 이 상근이 낮거나 꺼져 있거나 약하면은 안으로는 야당과 또는 밖으로는 그 강대국들에게 줏대를 보이지 못하고 응원과 그 지원을 받지도 못하며 그 약한 모습에 의해서 굽신굽신거리면서 이리저리 심각하게 흔들리거나 줏대 없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대통령의 콧대가 좌우로 튼실하게 넓지 않으면은 재정적인 문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이 국가의 그 수출과 수입 또는 재정 그 정책에 있어서 그 강한 추진력을 보이질 못합니다. 사이즈가 넓게 크게 그렇게 추진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좁게 추진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콧대가 짧으면요, 위아래로 길지 않으면은 신중하지 못하거나 또는 지혜롭지 못한 정책으로서 실수를 보일 수 있게 되고요. 콧대가 지나치게 길면은요, 너무너무 사람이 신중해서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답답함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콧대가 낮으면은 우유부단하게 정책을 이어가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서 경제를 어렵게 만들게 돼서 그 결실이란 이루지 못하게 되고, 콧대가 지나치게 너무 높으면은 주변 참모들이나 장관들 또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무시하면서 독단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국민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서 소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고집불통의 대통령으로서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코끝, 이 코끝이 빈약하면은 대통령 기간 동안에 국가의 흑자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콧망울이 부실하면은 국고가 많이 차지 않게 되어서 달러가 우리나라에 많이 보유하지 않게 되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 콧구멍까지 들리게 되면은 대통령 본인서부터 국가의 인사들과 기업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 모두마저 돈을 그 기간 동안 펑펑 낭비하고 사치하게 되면서 결국 국가의 재물 창고가 텅텅 비게 되고 국가의 존속마저도 위험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김영삼 대통령은 콧구멍이 크게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IMF가 터진 것입니다. 단군 이래의 부동산 정책 빵점인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열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런지에 대한 관상과 사주풀이를 추가 설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여당도 야당도 아닌 중도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처구니 없는 경제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인생의 허탈감과 큰 자괴감이 심하게 드시죠?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데 부동산 아파트 집값이 58% 이상 올라가 버렸으니 말입니다. 이러면 더더욱 젊은 층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율은 떨어지면서 국가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후퇴되는 것이죠. 빈부의 양극화는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졌고요. 그리고 중장년층 분들은 노준비를 아예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내 돈 100% 가지고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대한민국에 내 돈 100%로 집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이들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한국 경제 위기의 영향을 다 같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 분배 왜곡, 양극화, 계층 이동, 단절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추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무능의 아이콘 김현미 전 장관이 장관 시절부터 말했는데, 오히려 부동산이 엄청난 가격 상승에 따른 양극화로 인해서 더더욱 빈부격차가 벌어져 버렸죠. 상승된 집값은 절대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10여 년 전 미국발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오지 않고서는 말이죠. 한 번 오른 부동산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이 부동산의 법칙이고 투자자의 기본 마인드입니다. 오히려 엉성한 정책과 묻지마식 그 규제 정책이 구조적인 문제들을 더욱더 꼬아버렸죠. 자율적인 자본주의의 흐름과 그 기회를 인정하지 않고서 그들이 꿈꾸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해버렸으니 경제적 현실과 더더욱 괴리되다 못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그 희망조차도 더더욱 불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빈부격차의 그 역사적인 시작과 종지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전과 이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 저희 영상에 현재 부동산 원인은 이전 정부 때문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참 한심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때에는 대출로 인한 국고 문제가 제기되었을 뿐 현재 부동산 가격 급상승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정부의 무능한 장관들이 책만 봤지 그늘만 읽었지 경제적 실전 경험이 전무한 이상주의적 이론식 탁상공론에 따른
공급 정책의 부실함과 지독한 대출 규제 및 엉성한 임대차법 때문에 가격이 급상승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 시장이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전멸되다시피 거의 전세를 찾아볼 수가 없는 이 현실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것도 이 정부의 무능함과 그 정책의 그 부실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문정부 들어서 현재까지 약 60% 이상의 아파트값, 집값 상승이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단군 이래로 최고의 집값 상승률이죠. 3년 전 서울에서 열심히 산 가장이 대출을 바꿔서 6억 내지 7억 정도라면은 비강남권 역세권의 내 집 마련을 꿈꿀 수가 있었던 시대였는데 지금 6, 7억으로 집 살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새로운 신축 아파트는 구형 아파트보다도 가격이 0.5배에서 2배 이상 상승에 벌어졌기 때문에 일반 서민은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꿈조차 못 꿉니다. 강북은 기본 25평이 10억대 이상으로 진입했고요. 불과 4개월 사이에 강북은 또 2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강남은 현재 30평대 아파트는 20억까지 오서도 못 삽니다. 20억이 무슨 애 이름인가요? 일반 서민들이 3년을 죽어라 벌어도 1년 이상 모으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인데요. 지금은 또 전국적인 집값 상승을 타서 다시 그 여파가 강남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여집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규제 정책 발표는 곧 집값 상승이라고 직접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옥죄는 제한 정책을 해온 문재인 정부의 국고가 이전 이명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훨씬 더 늘어난 것은 무엇으로 과연 증명할 수 있나요? 저도 반지하와 단칸방 그리고 옥탑방에서 살아봐서 잘 아는데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어릴 적부터 우리가 배웠죠. 반지하 빌라에 사시는 분의 소원은 지상층 빌라이고요. 지상층 빌라나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의 소원은 내 집 마련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의 소원은 신축 아파트로의 이사입니다. 일부는 전원주택을 열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그 개념 인식은 서양 사람들처럼 그저 잠자고 쉬며 안락을 꿈꾸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 아주 오랜 세월 옛 조상시대 때부터 조상들께서 생각해온 그 개념 때부터 시작되기를 만석군, 천석군이란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부동산을 실질적인 자기 재산이자 부를 축적하는 가장 큰 재테크이자 그 자산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들의 아주 뼛속 깊은 역사적 우리 조상서부터 인정해온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기초적인 그 인식에 대해서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서 자유로운 부동산 투자 시장 자체를 소멸시키고자 계속 멍청한 고문관 장관들을 계속 의지하면서 그들 말만 들을 뿐 터무니없는 집값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허탈감과 자괴감과 이 분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 살던 집들의 위치와 시세를 보면은 문 대통령이 얼마나 부동산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또 이전에 살았던 집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살았던 서대문구 홍은동 빌라는 해발 215m 높이인 백년상 그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제일 꼭대기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저희 사무실이랑 가까워서 가끔 제가 등산하는 길에 이곳을 지나고 하는데 일반 도로에서 저기까지 오르려면요 성인 남자 걸음으로 20분은 좋기 그 언덕을 등산하듯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 대선 때에는 어디에 살았냐 하면은 종로구 구기동 상명대학교 그 후문 바로 옆에 청구빌라에 살았었습니다. 거기도 언덕이 진짜 이 정도로 가파릅니다. 서울 상명여고 출신들은 과거서부터 그 언덕에 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상명여고에 입학하고서 졸업하면은 무다리가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리가 두꺼워지고 허벅지 둘레가 넓어진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살았다라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즉 부동산에서 제일 입지가 안 좋고 불리한 곳에서만 살았는데 저런 데 살았던 사람이 과연 부동산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이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와 관상을 가지고서 자세히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뽑았지만 민주당의 다른 의원을 선택하고서 민주당의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의 국민의힘 당보다도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민주당을 뽑았지 절대 문재인 대통령 하나만 보고서 뽑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부터 지지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정말로 실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나 무속인들이 문재인 대통령 사주를 음력으로 계산해서 뱀띠해에 태어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 당선 때에 중앙일보 기사에서도 명확하게 밝혔듯이 양력입니다. 생년월일이 양력이기 때문에 임진생이지 음력 개사생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시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분의 그 태어난 시간은 오후 7시서부터 9시 사이인 술시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대통령직에 오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곧 설명드리겠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오행음양의 물상론으로 비유하면은 넝쿨과 같습니다. 담쟁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즉 문재인 대통령 사주는 넝쿨과 같은 을목의 사주 기운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을목으로 비유한 이 넝쿨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알아야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 직감적으로 바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을목은 봄에 싹터서 여름에 활발히 그 활동을 하고 가을에 쇠약해지며 해가 떠오르고 날이 따뜻하거나 더운 때에 그 왕성하게 자라는 식물입니다. 반대로 가을과 겨울에는 죽어버려서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식물이고요. 즉 넝쿨의 기운을 가진 을목 태생들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태양을 향해 위로 힘차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따뜻함과 한낮의 태양을 매우 좋아합니다. 태양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넝쿨, 을목일주의 사주입니다. 또 넝쿨은 엄청 질겨서 잘 안 잘라지죠. 그래서 을목일주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고집과 특히 집념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과 모든 것이 다 얼어붙는 겨울과 특히 태양이 사라지고 모든 사물이 잠자는 추운 밤에는 그 성장을 절대 이룰 수가 없고요. 힘을 전혀 쓰지 못하며 죽어버리기 때문에 밤과 가을과 겨울을 매우 두려워하는 게 또 을목일주의 사주입니다.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인생을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게 삽니다. 그리고 넝쿨은 스스로가 하늘 위로 성장하면서 자랄 수가 없는 그런 식물입니다. 반드시 하늘 위로 성장을 하려면은 영양분이 좋고 습기가 있는 토지에서 그 뿌리를 내려서 자라야 하고요. 이런 넝쿨이 더더욱 하늘 위로 성장하려면은 기둥이나 담벼락 또는 큰 나무, 거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둥이나 거목이 없으면은 넝쿨은 그저 토지 위에서 그 수평적으로 살아가는 잡초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넝쿨은 기둥이나 거목, 담벼락을 만나게 되면 얼씨구나 하고서 이들을 칭칭 감고서 밝고 따뜻한 태양 방향으로 힘차게 치고 상승하면서 자랍니다. 을목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게 되면은 큰 거목이나 기둥 또는 담벼락의 형상이 제대로 보일 수 없고 또 오히려 을목이 이 모든 것을 싹 다 덮어버리게 되면서 매우 빼곡하고 웅장하게 자라게 되지요. 그래서 넝쿨은 따뜻한 태양과 햇볕과 더불어 큰 거목이나 기둥과 담벼락에 달라붙어 성장을 하면은 굉장히 크게 아주 대기만성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넝쿨은 혼자서 성장할 수가 없고 반드시 단단하고 튼실한 기둥에 의지해야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 여기서 큰 기둥이나 거목이라 함은 복과 덕과 지혜가 많은 능력이 있는 주변 사람들로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넝쿨이 큰 거목이나 담벼락이나 쇠 기둥을 칭칭 감으면서 무성하게 위로 성장하면서 자라면은 을목은 자신이 큰 기둥이고 거목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넝쿨과 같은 을목이 운이 좋으면은 오히려 큰 거목인 간목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성장하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거목은 숨을
쉬지 못하며 자랄 수가 없고, 기둥이나 담벼락은 넝쿨의 줄기와 수분에 의해서 그 벽 사이에 균열이 가죠. 그래서 서로가 상생하기 위해서 종종 이 넝쿨을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데, 넝쿨을 가지치기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카로운 칼이나 금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넝쿨은 차갑고 날카로운 쇠나 재련된 단단한 물질들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금은 목을 극하는데, 그 중에서 날카로운 칼은 넝쿨을 가지치기 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면서 생명에 그 위협을 주기 때문에 신금이나 유금과 같은 그런 재련된 금의 기운과 상극이라서 이런 을목일주, 넝쿨과 같은 을목일주 사주들은 굉장히 이런 금을 싫어하죠. 제가 이런 넝쿨로 비유한 이야기를 서론부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을목과 같은 사주를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초년에는 매우 힘든 삶을 살았지만 인동초와 같은 삶으로서 버티고 버티어 이만큼까지 이루게 된 자수성가형 팔자인데요. 자신을 도와주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사주, 즉 신약사주, 제다신약사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녁 8시인 술시 때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고요. 그저 그런 삶을 사는 평범한 사람이거나 또는 인생이 매우 안 풀려서 고생을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술시 이때의 시간대여야지 2016년에 들어오는 거대한 쇠기둥이 정관이라는 관직을 상징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사주에 없는 이 관직의 기운이 왕성해져서 마치 넝굴이 그 쇠기둥이라는 관직을 타고서 하늘로 높이 뻗어가 금생수 수생목이 되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그 결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사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죠. 이는 모두 전생에 쌓은 복과 덕에 의해서 그 결과가 맺어진 것이지 하늘이 선택하거나 또는 하늘이 만들어준 것이 절대로 아니란 뜻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는 사실 대통령감은 아닙니다. 약한 사주, 신약사주, 제다신약사주라고 위해서 말씀드렸죠. 즉 문재인 대통령은 남을 보좌하는 2인자, 비서로서는 잘하는 사람일 수 있고 또 남의 말에 잘 따르는 사람이며 또는 선비와 같은 착하고 어진 심성을 가진 그릇으로 인동초와 같은 끈기와 인내로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넝쿨이 잘 안 잘라지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집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권 변호사와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다신약사주여서 경제적인 부분과 부동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정책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희망을 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것 때문에 2021년 신축년에는 큰 문제가 터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 사주에서 축술 및 사명살이 들어오는 음력 6월 달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 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각자의 매력과 카리스마가 있는 정책과 뚝심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카리스마와 배짱과 뚝심을 가지고서 그리고 눈 밝은 해안을 가지고서 아랫사람들을 굉장히 융통성 있게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다신약사주다 보니까 능력이 있는 아랫사람들의 그 힘을 받아야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아랫사람은 위에서 을목으로 비유했던 기둥이나 담벼락 또는 거목과도 비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즉 문재인 대통령은 투지와 힘이 약하다 보니까 아랫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의지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들의 말을 또 믿으면서 아랫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인데요. 어찌 보면 삼국지의 유비와 같을 수 있는데 유비는 도원결의로 맺어진 관우와 장비 그리고 후에 제갈량 및 조자룡 등과 같은 훌륭한 정말로 대단한 부하들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문제는 뭐냐?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대운에서 훌륭한 아랫사람들과 인연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주 구성을 봤을 적에 나와 뜻을 함께하는 친구나 동료를 상징하는 비견겁제의 기운이 없으니까요. 역시 관상으로 볼 때에도 동일하게
대통령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훌륭한 아랫사람과의 인연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분의 관상에 매우 잘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선천적인 영향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뽑은 아랫사람들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랫사람이 없이는 자신의 뜻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징태양난식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에 지금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더 큰 문제는 두 번째 문제로, 이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인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인생 그 전체 흐름에서 능력이, 그 운세가 쇠퇴하는 세운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사주팔자와 운세 관상은 곧 국가의 운세입니다. 운세가 좋을 때에는 능력 있는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순리대로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잘 풀려가는 것이 특징인 반면에, 쇠운의 기운으로 떨어질 때는 자연스럽게 무능력하거나 부족한 사람들과의 인연이 맺어져서 인생이 힘든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대통령의 운은 바로 국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운이 쇠운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김현미와 변창흠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나라의 경제적 희망, 부동산 희망을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체념을 하고서 국민 각자가 알아서 스스로를 믿는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변창흠 장관은 관상에서 봤을 적에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그 음기의 관상이고요. 출세욕과 명예욕이 많은 관상이지 날카로운 안목과 지혜를 가진 그런 큰 인물 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은 돈이 술술 잘 빠져나가는 관상이고요. 변창흠 장관 이 사람도 사주가 을미일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을미일주 사주라면은 2011년 신축년에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내서 하는 일이 전부 다 빠그러지고 어그러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은 옳다라고 추진했지만은 정작 그 결과는 역시 음력 6월에 축술미 사명살을 당하는데, 이때 또 문재인 대통령도 축술미 사명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뜻이 어그러지고 망하는 꼴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변창흠 장관 둘 다 을목일주 사주에 매우 불리한 2021년 그 신축년이다 이 말입니다. 같이 한 세트로 나라 경제에 망친다 이 말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선 그 전년인 2016년부터는 사주 구성에서 보듯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잇고서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으며 대통령이 됩니다. 2016년과 2017년 때가 가장 좋았지요. 하지만 전체적인 대우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징하는 을목에게 매우 불리한 가을과 겨울의 해로, 그런 세운의 해로 흘러가고 있는데, 2019년에는 1년짜리 세운도 자꾸 불리한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2021년 신축년에는 더더욱 안 좋은 해이죠. 병신합수가 되어서 을목에게 가장 중요한 태양과 이 밝음과 희망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을목에게 신금은 평간으로 작용하는데 사주에 물이 너무나도 많은 데다가 금생수의 작용으로 넘쳐나는 물기운에 의해 더더욱 문재인 대통령을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고요. 그나마 자신이 믿던 경금, 즉 단단한 든든한 쇠기둥처럼 믿었던 아랫사람들이 하나둘씩 나가 떨어지거나 더더욱 무능한 짓거리를 하면서 자칫 큰 사태를 만들어서 외롭고 힘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2021년 신축년에서 지지의 축토는 천간의 신금의 기운을 강하게 작동시키기 때문에 을목이 뿌리를 내려야 할 땅마저도 가장 추운 12월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어 버리니, 을목인 문재인 대통령은 혼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얼어붙은 땅에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힘겨운 괴로운 퇴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짐은 2021년 신축년 봄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2021년 음력 6월부터는 축술미 사명살이 들어오고요. 변창흠 장관도 또 똑같이 축술미 사명살이 음력 6월달에 들어오더라고요. 변창흠 장관도 2021년 6월달에 똑같은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은 축술미 사명살이 들어오는 것이 참 기가 막히고 참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2021년 4분기에는 병화가 그 신금을 만나서 병신합수 큰 물이 되어서 태양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에서 가장 힘든 위기와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탄핵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아마 2021년 6월 달에 그 코로나는 잠식될 가능성은 있어도 부동산 정책과 경제 정책의 심각한 그 위기가 터져버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왠지 문재인 대통령이 믿었던 신복 중에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큰 사태를 일으킬 것 같군요. 집값이 10% 이상 상승률을 보이거나 외국 투자자들이 전부 싹 빠져나간다면은 이는 경제의 적신호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딱 좋은 해석입니다. 문 정권 이후부터 60%가 넘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무능한 경제 산업 정책 때문에 2021년 6월 저 때에 다 어그러지고 문제가 되어져서 국민들의 원한과 원망을 듣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문 대통령은 그 스스로가 극단적인 나쁜 생각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전 노회찬 의원, 전 박원순 시장과 같은 그런 안 좋은 생각 하지 마시길 미리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니 제발 경제적 현실성을 직시하길 바라며 장관들의 그 이빨린 말을 듣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시장에 나와서 이 부동산, 이 경제의 현실을 제발 직시하길 바랍니다. 제발요. 이런 흐름으로 봤을 적에 과연 부동산 정책과 경제 정책이 문 대통령과 그의 장관들로 인해 2021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100% 아니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착하고 어진 사람입니다.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고요. 하지만 특히 이런 재다 신약 사주들은 특히 경제적인 면, 현실적인 면, 부동산적인 면에서 부족함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부동산 정책이 옳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작 현실과 실상을 못 보는 꼴이니 답답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대통령의 운이 새운으로 흐르는 데다가 출중한 아랫사람들과의 인연이 부족한 팔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무능하고 탁상공론만 하는 사람, 경제를 책으로만 글로만 배운 사람들을 등용한 거 아닙니까? 책으로만 경제를 배우고 연애를 배운 사람이다 이 말이죠. 김현미 장관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다 말아먹었죠. 조국 장관이 훌륭하게 일처리를 했습니까? 중간에 밀려났지요. 장하성 전 경제장관도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교수 출신이지 직접 치열한 그 전투 현장에서 경제 필드에서 총대 메고 그 전투한 베테랑과 그런 통뼈 굵은 실전 감각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을 풀던가 아니면은 임대차법을 개선해야 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속마음은 부동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 답답해서 그 가슴이 메이고 슬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 슬픔에 절대로 같이 공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애초부터 부동산 개념이 없는 사람밖에 안 느껴지니까요. 국민들의 당장 그 현실적인 경제 정책을 안정시켜야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그 이상주의 나라, 친일 청산을 하던 독재 타도를 하던 공수법을 만들던 그 이상주의가 명분이 제대로 서게 되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은 지 아무리 이상이 좋아도 그저 신기루이고 망상일 뿐입니다.